자, 우리 167쪽의 그 승강기 별표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뭐 작년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살짝 한번 해드리면, 사실 승강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도 글쎄 공인중개사가 이걸 알아서 뭐 하냐고 이거를. 그죠? 그 전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예전에 요새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보통의 승용 승강기는요, 건축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것은 뭐 또는이지만, 여기는 층수도 높으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일 때 6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층. 그래서 6층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5층짜리라면 승강 설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층부터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6층 기억하기 좋아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를 보통 승강기가 승용 승강기입니다. 설치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상용 승강기랑 피난용 승강기를 좀 구별하시는, 비상용도로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이 주로 써야 되는 게 비상용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써서는 안 됩니다. 비상 상황에서만 쓰기 때문에 요것만 예외적으로 있었는데, 그저 2018년 작년부터 그러니까 피난용 승강기가 시행이 됐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피난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피난하면 안 되죠, 그죠?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게 비상용, 직접 피난 용도로 쓰는 게 피난용,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 높이 31m가 기준입니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높이 31m에서 어쩔 수 없이 비상용 승강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3일절에 일제는 비상 걸렸다. 3일절에 비상 걸렸다. 3일 31m 시 비상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 바닥 면적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유승을 설치한다. 면적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유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당연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되죠. 만약에 한 곳에 간격을 두지 않고 몰아서 설치한다라면은 다른 쪽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간격을 두고 설치하라. 이렇게.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가 고층 건축물이에요. 고층 건축물. 우리 배웠던 고층 건축물에는 승강기 중에 최소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서 피난용으로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고층 건축물이 몇 층 이상이었습니까? 30층 이상이었죠? 고3 30층 이상. 아까 높이 31m라면 대충 층수가 4, 8, 2, 32, 약 8층? 좀 안 되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어쩔 수 없어요. 높이 기준으로 31m, 3일짜리 비상 걸렸다 31m, 초과시 비상용. 피난용은 고층 건축물. 고층일 때 피난용, 고피, 고층일 때 피난용. 이렇게. 하여튼 우스운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 안 하는 데는 하여튼 유일해. 여기가 유일해. 아주 유일해.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3일짜리도 가만히 있어, 고피난달에도 가만히 있어. 얘기한 사람 머쓱하게 그냥 아주. 자, 나머지는 보실 분 보세요. 알아서. 그 전에 뭐 5번에 1번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뭐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쉽게 뭐 풀 수 있었고, 6번에도 한 번 낸 적이 있지만 6번에 2번 개정된 부분에서 소개를 하나 시켜놨는데, 개정된 것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고대로 하실 분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나마 골라서 놓은 건데 5번에 그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되는 것은 한 번 딱 나왔는데 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면 조용해야 되는 건축물 아닙니까? 조용해야 되는 건축물. 원래 시끄러워도 되는 건축물은 소음 방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2번에 뭐 공동주택 기숙사의 침실이라든지 뭐 병실이라든지 학교의 교실이라든지 숙박실의 객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문제 냈었거든요. 침실에서 잠자려면 조용해야 되고 병실에서 조용해야 치료를 받고 예를 들어 학교라면 교실이라면 조용해야 공부하는 데 집중이 되고 객실 가는 데 조용해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뭐를 냈느냐 상점 간에 그래서 이제 틀리긴 했던 상점과 상점 사이에 왜 소음 방지가 필요합니까? 범죄 예방 기준을 갖춰야 되는 이 6번의 그 양가리 보면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이 되는 건축물이 그러니까 범죄 예방 기준이 있어요. 그걸 따라야 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번 바뀌기 전에 문제를 갖고서 냈단 말이야. 정답을. 근데 1번이 그 18년도 그러니까 29회 때 29회 18년도면 18, 19, 20 항상 계산을 해봐야 되네. 그러면 18년도면 28회 때가 되죠. 가만있어 봐. 올해가 20년인가요? 그러면 29회 때네. 29회 때. 그때 나오자마자 바뀐 거예요. 나오자마자. 출제되자마자 바로 바뀐 거. 옛날에 1번 갖고 했는데 그 1번 정답 지문이 바뀌어갖고 기출문제 그대로 못 쓰는. 이게 다가구 아파트 연립 타세대예요. 그전에는 아파트 연립으로 쓰면 몇 세대 이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세대가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제 틀린 정답으로 냈었는데 지금은 세대에 상관없이 아파트 연립 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다세대에다가 다 가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기본적인 주택 말고 여러 가구가 모여서는 최소 여러 가구가 모여서는 다가구 이상이라면 다가구 단독이지만 다가구 그보다 더 한 개 다세대 그보다 더 큰 게 아파트 연립 아닙니까? 적어도 다가구 이상이라면 세대에 상관없이 범죄 예방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 정도만 그냥 봐주시든지 넘기시고 특별건축구역이 나옵니다. 특별건축구역. 이 특별건축구역도 특별히 건축할 구역. 그래서 방가로 1번의 국장이나 시도에서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건축물 짓기 위해서 지정하는 땅이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 괄호수 얘기처럼 특례 적용이 뭐냐?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통합하여 적용하는. 그러니까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을 아예 안 하는 혜택, 적용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조항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무시하고 지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합 적용한다라든지 이것도 혜택이고 완화되는 것만큼 혜택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특별한 건축물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특별건축구역인데 이게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어갖고 국장이 지정할 때 방가로 2번,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방가로 3번. 지정할 수 없는 곳. 지정했더라도 어떤 혜택을 주느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예전에 처음 한번 딱 등장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 전에 한 10년도 되기 전에 한 번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자꾸 확대되고 막 그 당시는 국장만이 지정인데 지금 국장과 시도에서 나눠 지정하게 돼 있고 이렇게 나중에 바뀌고 나서도 계속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아니면 안 나왔으니까 계속 안 나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언급을 해드려요? 말아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반응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그냥 하지 말라니까 할 거야. 해달라면 안 할 생각이었고 그냥 진짜 그럴 생각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는 별표 안 해놨잖아. 별표 안 해놨으니까 굳이 하더라도 특별건축 지정을 2번, 3번 좀 살짝 구별하는 선에서 살짝 해보세요.
혹시나 해서 자, 우리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왜 국장이 특별건축을 지정하느냐? 국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도의사가 왜 지정하느냐? 지방 차원에서 할 필요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짝 당시에 문제 낼 때는 글쎄 국장만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뀐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그러면 예를 들어 방금 이번에 국장이 특별건축을 지정하는 경우라면은 1번에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나 지역의 사업구역에 대해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곳인데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여러분 국제행사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나요? 지방도 개최할 수 있나요? 지방도 요새는 개최를 많이 하죠. 지방 차원에서.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개최한 거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거 아니잖아. 인천에서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제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국제행사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 국장이 지정한다 보시면 안 돼요. 국제행사를 누가 개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에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곳이면 국장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면 되고요. 국제행사라도 지자체가 만약에 개최한다 그러면 시도의사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1번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 그나마 나머지 동그라미 2번에서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구역. 그러니까 우리 박스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은 국가의 어떤 정책 사업으로서의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국장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제가 이것도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밑줄 거는 것은 그나마 밑줄 거는 것 중심으로 혼자 공부할 때도 보시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 이게 세종시잖아. 세종시는 지방을 개발한 것이지만 국가 정책 사업을 한 거죠. 수도 분산 국가 정책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한다면 특별건축구역을 국장이 한단 말이에요. 혁신도시도 공공기관의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지방을 발전시켰다는 얘기가 혁신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제행사가 나오면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곳, 그리고 행복도시나 혁신도시라면 국가 차원에서 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특별건축구역은 국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됐어요. 그 정도만 봐주세요. 방가로 3번에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라면 1번이 국제행사를 하더라도 누가?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시도의사가 간다는 얘기고, 그 밖에 2번에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앞에서 뵀던 우리 사업 중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이런 거,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도 우리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시도지사가 주로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정비사업은 하나도 없었죠? 다 시장수가 주로 했잖아. 기껏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했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따지면 정비사업을 하는 땅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다 한 특별건축구역은 시도지사만이. 도시개발구역 관련돼 있는 것은 헷갈릴까 밑줄 안 그어놨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국장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도지사 이렇게 나서는 건데 적어도 정비사업. 그래서 거기 제가 정비구역에 밑줄 하나 그어놨잖아요. 3번에 정비구역 무조건 정비구역에서 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한단 말이에요. 4번에 도시개발구역 밑줄 안 그어놓은 게 이제 국가 차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됐어요. 8번에 관광지 이런 것들이요. 관광지 이거 다 지방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혹시 6번에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거 6번에 국제자유도시라면은 이게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가 도지만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특별법으로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지방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대해서 지정할 수 없는 곳 4번. 지금 엄청난 개발을 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기 때문에 아예 개발 못하는 땅이면 지정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원래 개발을 못하게 막는 곳. 자연공원으로 유지되니까 개발 막는 곳. 접도구역은 도로에 접하는 땅, 개발 못하게 막는 땅이죠. 보전산지. 이런 곳은 아예 지정해서는 안 돼. 그곳에 지정해서는 안 되고. 방가로 5번. 이랬다 다 보여드리겠네. 방가로 5번에 국장과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라.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는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라. 사실 이 군사보호구역 같은 데는 거기도 건축을 다 해요. 다 할 수 있는데 혹시 그 군사시설에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때는 이제 그쪽 그쪽 행정처가 미리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국방부.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예 지정 못하는 곳은 아니고요. 자, 뭐 예상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느낌만 잡아보라고 한번 했고, 다른 건 안 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면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다 해. 자, 그런데 넘겨보시면 이제 3번에 건축협정과 건축협정인 별표 2개 돼 있고 결합건축도 별표 하나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법의 신사조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협정을 해도 도입되자마자 문제가 벌써 이제 그 해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나오고 결합건축은 좀 특이하게 냈지만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한 번은 이제 봐야 되고요. 이것은 그 사적인 협정을 건축할 사람들의 사적인 협정을 공공 차원에서 존중해서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돼도 항상 잘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건축협정은 건축에 대한 협정, 건축에 대한 전체 협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많은 땅을 전제로 해서 그곳에 건축할 사람들이 땅 주인들이 건축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비록 민간 협정이지만 그 협정을 존중해서 원래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던 건축 기준을 협정 맺은 땅의 전분의 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게 되면은 개성 있는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게 건축에 대한 협정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좀 이따 배우실 결합건축은 협정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 결합하여 건축한다. 결합하여 건축한다. 두 땅에서 용적률 결합하는 게 결합건축이고요. 요거는 여러 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결 단계 보시면은 1번에 체결할 수 있는 자가 다음의 자가 박스에 해당하는 자가 즉 건축할 사람들이 건축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물의 소유자까지 토지 소유자까지 건축할 수 있는 자 전원합의로 건축이나 대선 리모델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협정은 전원합의로만 체결한다는 거. 전원합의로만. 그것도 반갈 이번에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하게 개발할 땅들이 있는데 요거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요. 지구 단위 기획 구역부터 시작해서 정비구역, 존치지역 등등 해서 특수하게 개발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이곳에 건축회사가 전원합의로 체결한다는 게 기본입니다. 전원합의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은 원칙적인 개별적인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몇 프로 이상 동의하라고 전원합의로만 체결하는 거예요. 체결하는 건 좀 더 어렵게 전원합의로 체결한 다음에 이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그거를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처럼 협정 체결자나 대표자는 건축 협정서를 작성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나 시장 어소 전체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협정의 인가입니다. 인가를 변경할 때 같은 절차인데요. 폐지할 때 보세요. 고래 폐지할 때 보시면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폐지할 때도 똑같은 절차 인가인데 과반수 동의.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지만 폐지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조금 더 쉽게 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폐지할 수 있다. 이때도 다만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이미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이미 혜택받은 상태에서 폐지가 되면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착공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소 20년 쓸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폐지를 할 수 있게 최소 20년 쓸 수 있게.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고요. 이때도 20년이 지나야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벽 건축할 때도 공동으로 허가 신청 1번에 맞벽 건축할 때 맞벽 건축이 벽을 두 동 건축물이 벽을 하나를 같이 쓰는 거예요. 맞벽으로. 그러면 이거를 건축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착공신고 등을 통합 적용할 수도 있고 넘겨보세요. 방가로 3번에 법령 규정에 통합 적용을 해서 법령의 일부 규정을
통합 적용한다는 게 제일 큰 혜택인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이게 주된 혜택인데 건축협정구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의 전부를 일부를 내서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혜택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그림으로 맨날 그렸던. 예?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 일단 5번의 건폐율 통합을 제가 상상하라고 했잖아. 건폐율 통합을. 건폐율도 원래는 개별 대지마다 적용해서 개별 대지마다 그 건폐율화해서 건축 면적을 얼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통합하게 되면은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만큼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해서 건물 짓기에 유리한 땅에 지어서 나눠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 통합입니다. 그런데 건폐율과 유명하게 쓰이는 면적 통제하는 게 용적률인데 용적률은 여기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적률은 어디서 다루기 때문에? 결합건축에서 다루기 때문에. 건축협정에서는 여기서 안 다뤄요. 결합건축에서만 따로 다루는 게 용적률이라 여기서는 빠집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건폐를 통합해서 그곳에 같이 모아서 설치를 한다라면, 건축을 같이 한다라면은 3번과 6번은 상상을 하시면 돼요. 3번과 6번은 지하층이나 개인 하수처리에서는 대부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층도 같이 건물 짓는 거 그 밑에다가 개인 하수처리에서도 그 건물 밑에다가 하수처리에서 설치하는 게 보통이니까 이건 당연히 통합한다고 상상하시면 되고 유명한 게 대지의 1번 조경이에요. 조경. 각 개별 대지마다 조경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을 통합해서 마을 숲으로 만들면 훨씬 아주 멋진 숲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도 유명하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4번. 부설 주차장. 건축의 연면적마다 주차장을 얼마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말이에요. 통합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 쓰게 되면 훨씬 편하게 주차할 수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주차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경과 주차장, 부설 주차장 설치를 통합하는 거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대지도로 관계. 개별 대지마다 하는 걸 이제 통합 적용하는 대지가 전체적으로 대지도로 관계에 충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지도로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별 땅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예요. 자, 결합건축이 그 이후에 도입된 건데 용적률만 결합하는 건데 우리 결합건축에서 한 문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만 참 문제 나왔습니다. 그거는 참 예측하지 못한 게 나왔어요. 건축협정은 다 예측했던 게 나왔고 결합건축은 그러니까 일부러 틀리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나온 거 보시면. 그거는 결합건축을 하게 되면 역시 결합건축이 두 땅 사이의 문제인데 요 사람들이 결합건축에 대해서 협정서를 작성을 해서 허가시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협정서에 써야 될 그 내용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아예 소개도 안 시켜놨지 그래서.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결합건축 협정서를 체결했고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용적률 결합이니까 용적률 결합하게 되면 원래 용적률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대지마다 용적률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조정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쫙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도 거기 신청서에 들어갈 사항을 안 배우는데 이런 걸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걸 내서 그냥 눈치 있는 사람은 맞추고 눈치 없는 사람은 못 맞추고 하는 문제를 냈어요. 다 맞추면 곤란하니까. 또 나온다 또 안 나와요. 그건 또 안 나와. 단지 거기서는 이제 그 개인을 특정하는 뭐 법인의 뭐 지방세 납부 증명서 그걸 틀리게 냈는데 뭐 법인이 지방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뭐가 중요해요. 법인 등기부의 등록번호가 이제 특정한 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대신에 그걸 바꿔서 냈는데 또 나온다면 여기서 밑줄 여기서 제가 하는 것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건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거고 제대로 낸다면 이걸 내는 거예요. 보세요. 방금 이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것도 뭐 박스의 상업지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발할 땅이 나왔는데 일일이 볼 수는 없고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영위하는 범위 있는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그러니까 결합하여 건축한다는 결합건축은 두 땅 사이의 문제입니다. 두 땅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떨어져 있어도 많이만 안 떨어져 있으면 돼 있어요.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만 있으면 결합건축은 가능합니다. 100m 이내에서 이는 두 땅 사이의 문제예요.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땅 사이에서 과반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반을 넘는다면 무조건 두 사람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두 사람 전원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하고. 자, 그래서 서로 합의한 경우잖아.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증여하지 않고 두 개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용적률을 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두 땅을 통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이 지역상 용적률을 하에서는 이 정도 건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 용적률이 얼마다 하는 게 딱 그 협정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더 많이 쓰고 싶고 이 사람은 덜 쓰고 싶어요. 공실 문제 때문에. 근데 원래는 확보할 수 있는 거를 못 짓고 여긴 지어지면 안 짓겠다는 건데, 두 땅을 통합해서 정하게 되면 확보할 수 있는 연면적 크기는 똑같아지는데 여기서 안 지을 부분을 여기다 옮겨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 많이 져서 좋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서 좋고.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폐지가 되면은 요거를 이제 철거시켜야 되겠지. 원래 못 짓는 것을 지었으니까. 이게 용적률 결합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적률만. 그래서 방가로 2번처럼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옆에 페이지,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라면 한 사람이 두 땅을 소유해서 그 두 땅 간에는 당연히 결합 건축할 수 있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양가로 2번에 1번처럼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 협정서를 첨부해야지 허가권자가 이걸 보고 허가를 내주겠죠. 그죠? 협정서를 첨부하는 건데 작년에 나왔던 것이 이 협정서에 들어갈 내용을 구별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게 나왔지. 양가로 3번 협정 체결 유지기간 최소 30년. 요거는 그 건축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용적률을 결합했기 때문에 요게 폐지되는 것을 요걸 아까 철거시켜야 된다니까요. 아까 20년, 건축 결정한 20년, 요거는 좀 더 긴 30년. 30년이 지나야 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폐지할 때도 방가로 2번 보시면 천원동이잖아. 천원동이. 두 사람 천원동이고 허가건조에 신고하면 돼요. 애초에 결합건축은 뭐 결합건축에서 인가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돼. 천원동에 신고 됐습니다. 됐어요. 결합건축에서 그 정도로 보시면 돼. 예를 들어 뭐 체결할 때 폐지할 때 차이점이라든지 두 땅 사이의 문제인데 아까 그런 것들 용적률 결합을 뭐 다른 결합으로 바꾼다라든지 그렇게 내서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나오면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 자, 보칙 보세요. 보칙. 자, 이제 보칙 보시면은 위반 건설에 대한 조치라고 해서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양가로 1번에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 위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이 됐다.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취소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 중지 명령, 개체, 개축, 주축, 뭐 사용 금지, 용도 변경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건축 허가든 뭐든 취소할 수 있는 게 보통이라 그랬잖아. 허가 취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앞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년에 착수를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가 특별한 거라 그랬죠. 건축 신고 착수 안 하면 신고 이력 상실과 똑같이 보느라고 보통은 허가 등은 취소할 수 있다가 보통이란 말이에요. 이 조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양가로 이번에 영업허가 거부를 요청할 수도 있고 행정대집행 적용해서 계고 통지 절차 없이 집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 이 불이익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불이익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도 위반 건축에 대해서 항상 이행강제금은 어떤 명령을 내주고 행정처의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 안 따를 때 대비해서 명령의 이행을 해서 반복 부과정산이 이행강제금이잖아.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항상 뭐 여기보다는 좀 관련된 내용을 중개실무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니까 중개실무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이랑 공법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형벌이 아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은 한 번 부과하면 끝이지만 이행강제금은 명령 이행할 때 반복하여 부과징수한다. 형벌과 상관없이 항상 별도로 따로 부과징. 이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거. 그리고 드디어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이행을 했다. 이행을 했다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중지해야 되지만 기존에 이미 부과한 것은 면제해 줍니까? 징수해야 됩니까? 징수해야 된다. 이런 거 중개실무 잘 배우죠? 똑같아요. 그런 건 성격은 똑같아요. 그쪽에 이행강제금은 옛날에 공법이 있다가 그쪽으로 토지로 허가제 가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똑같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건축부에서는 어떤 위반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부과하는지 그 차이점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성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 반가로 2번입니다. 반가로 2번이고 부과 금액. A번 중에서도 A번 그러니까 중대한 위반 4가지 A번. A번이 아닌 나머지 위반 B번. 중대한 위반이 건필과 용적률을 초과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했다.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초과, 이게 중대한 위반이에요. 약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50%가 최대치다. 기타 위반은 10%가 최대치가 기본 틀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50%예요. 시가 표준액의. 중개시민은 이건 달라지요. 여기는 시가단위 시가 표준액이요.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다시 4가지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에 0이 정하는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이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약 시가 표준액 50%에다가 이 다음 비율을 곱한 이 4가지도 똑같지는 않거든요. 4가지 중대한 위반이지만 4가지 중대한 위반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최대치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그게 면적이 따른 50%죠. 곱하기 다음 비율. 이 다음 비율 자체를 최근에 문제 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문제 냈지만 그거 외에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50% 곱하기 면적 곱하기 비율을 곱하는 것이 100%, 90%, 80%, 70%에서 100%면 1, 0.9, 0.8, 0.7을 곱해주게 되어 있는데 최대치가 이 4가지 위반 중에서는 건축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가 제일 중대한 위반이에요. 무허가 건축이니까. 건축 신고는 가벼운 건축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건축하는 제일 여기서는 제일 떨어집니다. 건폐율 문제에서 용적률 초과가 그 다음에 중대한 위반이고요. 그래서 무허가 100을 곱해줍니다. 100분의 100, 100%를 곱해줘. 0기를 곱해주죠. 그러니까 용적률 초과라면 0.9, 90%, 건폐율 초과라면 80%, 건축 신고 없이 70%. 그 다음에 B번에 A 외의 위반이다. 나머지 위반이다. 그러면 시가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약 10% 범위 내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0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의 약 10%가 최대치가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감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위 AB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제일 작은 소형 60 이하.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아니에요.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소형인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제일 작기 때문에 아까 그 금액도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아. 좀 더 깎아주겠다. 아까 나온 금액의 최대치가 다시 반으로 깎여지는 거예요. 2분의 1로.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가중하는 거.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으로 위한 위반, 영리 목적으로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이다. 그러면 위 금액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위 금액을 100% 범위에서 가중해서 100분의 100, 100%까지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100% 가중. 부가횟수 1년에 2회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가 징수할 수 있다. 1년에 2번까지 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건수상 이행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꼭 2회가 아니고 2회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이니까 조례로 뭐 1회를 정할 수 있고 2회 정할 최대 2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보세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우리 건축위원회 산하하는 건축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중에 하나인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건축 분쟁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얘기합니다. 건축의 건축 등에서 다음의 분쟁, 여러 분쟁 다 해당, 다음의 분쟁의 조정 제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이제 중앙에 두는 거예요. 중앙에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분쟁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조정 제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나오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에 대한 수많은 민원을 다루기 때문에 분쟁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그건 지방에서 설치하는 건데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쟁을 다루느냐? 모든 사적 분쟁 다 해당이 돼요. 모든 분쟁 다 해당돼요.
건축 관계자라고 해서 건축주부터 시장에서 건축주, 설계자, 뭐 시공자, 감리자가 건축 관계자가 있는데 이 관계자와 건축을 해서 피해를 받는 인구 주민 간의 분쟁, 아니면 관계 전문 기술자가 있거든요. 뭐 건축사 같은 그 기술자, 이런 사람들과 건축주와 뭐 설계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가 있고 관계 전문 기술자가 있고 인근 주민이 있을 때 이 세 사람 사이 모든 분쟁 다 해당이 돼. 서로 간에 아니면 끼리끼리 다 돼요. 다. 그래서 다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주민끼리의 분쟁,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뭐는 아니냐? 허가권자의 분쟁은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민간 분쟁이라 했죠. 민간 분쟁. 허가권자 분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한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이나 제정을 신청한다. 없습니다. 그거는. 없잖아. 우리 허가권자의 분쟁은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가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냈을 때 그 처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분쟁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처분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은 행정심판으로 다루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행정쟁송으로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민간 분쟁을 전제로 합니다. 어째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펜을 그대로 잡고만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아닌 것을 허가권자의 분쟁 X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적으시는 분들 많았는데 안 적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보는 게 아니고 민간 모든 분쟁 해놓고 아닌 걸 딱 적어놓으면 편하잖아, 공부할 때. 이걸 이제 이 분쟁에 대해서 조정 지적을 하는 건데 이 조정 제정 얘기를 좀 해드릴까 말까. 이것도 지금 분쟁에 대해서만 나왔지 뭐 이 조정이나 제정 가지고서 이 구별하는 걸 낼 수는 있어요. 아직 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나는 고득점으로 합격하겠다 라는 분만 보세요. 자, 됐어. 자, 그 넘겨보시면 3번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제가 써놓긴 잘 써놨으니까 구별해서 3번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그 민원만 다루는 거예요. 민원만. 여러 가지 민원. 국민이 원하는 게 민원이잖아요. 그 민원만 다루는 것이라 이제 지방에서 하는 건데 요것도 뭐 작년에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참 우습게 한 번은 웃은 거 같고 그냥 야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자, 적어놓긴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서에서도 요약서만 해도 다고도 남는다 그랬잖아. 이것도 다 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 제가 이렇게 줄여놔도 하는 것만 하세요. 다 됐어요. 자, 주택법 들어갑시다. 주택법. 자, 주택법 들어가면 일단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1, 2, 3, 4장에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주택법은 그래도 좀 체계를 뭐 좀 생각해도 좀 편하긴 편하잖아요. 자, 주택법이다 그러면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가 있고 주택만 다루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큰 사업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총설 파트에서는 용어가 주로 나오는데 할 얘기 많고 크게는 총설에는 세 가지예요. 건설 파트와 공급 파트와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 등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설 파트는 건축부에서 건설 파트를 주로 다뤄요. 사실 건축부에서는 건설 파트밖에 없어요. 거긴 공급 파트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건축법에서는 체계도 안 잡아드리는 거야. 건설 파트 중에서 일부만 그냥 소규모 체계만 잡았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건설 파트에 공급 파트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대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건축법이라면 여기서는 본인이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써서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이걸 하거든요. 사업하려고. 그래서 건설하고 나서 반드시 공급 파트가 나와. 그런데 리모델링 허가는 제가
건설 공고와 관련 없는 게 리모델링이라 별도의 항목이 존재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오래된 그 공동주택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한 것을 공급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에 대손이나 일부 증축업자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기존 건물의 각각 소유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손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새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건설 공고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이제 따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리모델링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세대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있어요. 세대를 증가시킨 세대수만을 건설해서 일반에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금 갖고 리모델링 비용에 충당하게 되면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그거는 건설에서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보통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세대수 증가형이 있다면 세대수 증가는 그 부분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보통의 리모델링은 허가합니다.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 우리 건설 파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돈으로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업주체예요. 여기서는 건축주라는 말 대신에 사업주체라는 말을 씁니다. 큰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을 할 주체다. 이 사업체는 이제 등록, 비등록, 등록해야지만 사업체가 되느냐, 등록을 안 해도 사업체가 되느냐, 등록, 비등록 구별하시는 공동으로 사업체가 될 수 있는 공동사업체도 있고요.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이 사업체로서 유명합니다. 사업체를 공부할 것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절차가 바로 건축부의 절차랑 아주 흡사해요.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 절차 배우는 거, 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사용 승인 받는 것까지 그 절차는 여기서 비슷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건축 허가라는 말을 쓴다. 그럼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큰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받았으니까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주택법에서 건설할 때 사업 승인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시면 그죠? 단독은 뭐 30% 이상, 공동은 30세대 이상, 대지는 만 이상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승인 받았어라.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은 건축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건설할 때 얘기란 말이에요. 건설할 때.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이 말을 안 쓴다니까요. 허가라는 말을 쓰지. 예외적으로 세대수 증가용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건설할 때 얘기고, 이건 리모델링 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파트에서는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민영주택의 재원으로서 주택 상환사채를 공부하게 되지. 주택 상환사채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돈 끌어다 쓰고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주는 이게 이제 작은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급 파트에서는 네 가지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한 것을 이제 공급하는 것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짓게 될 것 두 가지. 분양가 상한제 얘기, 사업 주체가 공급할 때 이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하로 공급하라. 분양가 상한제. 지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예정자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정자가 해가 되는 저당권 등을 함부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사업주가 지켜야 될 것 두 가지. 그리고 개인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중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전매하지 못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공급받은 사람이 이제 분양권을 언제까지 전매 못하느냐 이런 거. 아니면 공급질서 교란금지라고 해서 공급하는 시장 질서를 교란,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에서는 리모델링 허가 외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것도 이제 반값 아파트 그런 것도 요새 살짝 다루는 게 있고요. 크게 이 틀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볼 겁니다. 용어부터. 자, 먼저 용어 정의 보시면 주택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까지를 말하는데요. 부속 토지까지 주택 개념 들어가는데 주택의 분류를 보시면 크게 이제 유명한 구조에 따른 분류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눠지는 거잖아.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그런데 이 단독과 공동주택은 이제 건축법에서 그 용도 분류에서부터 봤는데 특별법인 주택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존재해요. 주택으로서 물을 때는 건축가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 규정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건축가가 똑같겠죠. 그러면 단독주택 종류를 보시면은 단독, 다중, 다가구까지입니다. 괄호 속에 건축과 달리 공간은 제외가 돼 있어요. 원래 건축에서는 공간까지 해서 단독주택이 4가지 아닙니까?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주택으로 안 쳐요. 왜냐하면 지금 단독주택도 30% 이상 지을 때 주택법에 따라 지으려고 짓는다고 했는데 무슨 관사인 공간을 한꺼번에 30% 이상 짓는 거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선 굳이 단독주택이 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간은 빠집니다. 아파트 단독, 다중, 다가구 요것만. 요 뜻 자체는 여기 없잖아. 그죠? 건축과는 뜻은 똑같아요. 종류에서 요 차이만 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기숙사는 없다는 게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 뭐 이것도 30세대 이상 짓는다 할 때 기숙사 일반적으로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 대신 기숙사는 여기서 빠지지만 주택에선 빠지지만 나중에 준주택에 들어가 있지. 주택 아닌 걸로 들어가서 준주택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 제외되는 거 아시고. 자, 이제 재원에 따른 분류로서 유명한 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아마 그 주택법상 용어 중에서는 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용어가 아마 초기부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걸 거예요. 용어, 예?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재원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국민주택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주면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많이 주거든요. 자, 우리 국민주택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말한다 해서 반드시 국민주택으로 말을 쓰기 위해서는 기억력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전용면적이 우리 주택우선 대부분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전용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가 유명한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제 이 얘기는 뭐 딱지가 되도록 들었을 것이고 85 이하. 그런데 물론 100 이하 예외까지도 하셔야 돼요. 괄호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 이하.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즉 지방 중에서도 다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이게 100 이하예요. 그런 곳은 뭐 거의 촌이니까 조금 넓게 해서 된다 해서 보통은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아무리 읍면이라 되니까 85예요. 예외 아니야.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 100 이하. 이 요건을 갖췄을 때 무엇으로서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기억년 둘 중에 하나. 기억번에 봐라.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즉 공공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면 그러니까 공공이 건설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면 민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 지었더라도 니은번 국가,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가, 지자체, 재정이 투입이 됐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았든 얼마 지원받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런 거 지원받아서 지은 것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게 되면 국민주택. 그렇지 않은 게 민영. 자, 그 아래 보세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이에요. 다. 그리고 임대주택 보시면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겠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니까 분양하는 게 아니고 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주택을 분류하고 임대주택 보셨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특수주택이 쭉 나와서 주택법에서는 참 주택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까지만 보고 싶시다. 자, 말 그대로 토지 이름만 잘 분석하시면 돼. 이름을 분석이 기본이라 했어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분양주택 앞에 토지임대부라는 부관이 붙어 있잖아. 그 부관의 이름이 부관의 내용이 토지임대라는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보통 우리가 분양한다면 토지도 분양을 하고 건물도 둘 다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값은 건물값 계산된 걸 우리가 분양금으로 내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토지는 임대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분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건물 부분만 분양을 하고
토지는 지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민들이 한 반값 아파트가 되는 거. 원래 두 값을 다 내야 되는데 주택값만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토지값은 안 내. 토지를 분양받지 않아서. 그 대신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살아야 돼요. 살다가 나중에 토지 임대차 기한이 끝나면 그때 토지를 돈 모았다가 나중에 분양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온전한 주택, 취득이 되는, 처음에 주택값만 내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 그대로 보시면 돼. 토지 소유권은 사업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시행한 자가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분양하는 게 아니고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건축물, 복리시설도 건축물이잖아.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자, 10분 쉬세요.